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새로 7단원 공부를 이어가기 전에 6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나요? 어, 네, 충분히 휴식 시간을 가져도 좋고, 뭐, 밀린 공부를 하셨어도 좋고, 아니면, 뭐, 네, 편하게, 네, 뭐,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냈어도,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연말까지 쭉 이런 연휴가 또 없죠. 그래서, 네, 또 남아있는 학기를 이번 연휴 때 쉰 것을 계기로, 이제 또 다른 남아있는 학기까지도 잘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출해주신 과제 1번을 살펴보고 있고, 우선 제출 현황을 정리해서 우리 출결 업데이트와 함께 첨부 파일에 올려놓았습니다. 어, 이번 학기가 마지막이신 분들도 있고, 이번 학기가 그, 뭐, 아직 이제 학과가 정해지기 전인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또 그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는 고민도 다 달랐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학기인 분들은 이제 빠른 경우는 당장 다음 학기에 뭐 대학원을 진학을 한다든지 취업을 예정을 하고 있다든지가 이미 정해진 분도 계셨고 아직 학과가 정해지지 않은 분은 어떻게 이제 해야 할지 또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마지막 학기인 분이든 이제 막 학부를 입학을 해서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든 어, 그 나름의 또 상황에서 고민이 또 많았죠. 그래서 뭐 다음 학기에 대학원 진학이 이미 다 정해져서 어, 뭐 결정이 된 분이라고 하더라도 또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항상 연속이죠. 네. 뭔가 멋있는 말을 하고 싶은데, 네, 제가 또, 네, 지금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막 시간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또 이렇게 저도 긴장이 되기도 하고, 네, 또 못 드린 말씀은 제가 다음번에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습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 이제 조만간 학교에서 중간고사 이후에 수업을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뭐 대면을 섞어서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 그, 그런데 어,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온라인으로 좀 이어서 가는 방향으로 더 조금 이제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보려고 했던 것을 온라인으로는 퀴즈를 뭐 공정성이나 이제 그런 것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과제로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중간고사 이전에 한번 퀴즈를 대신하는 과제를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지금 학교의 최종 결정이 나는 대로 또 다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6단원에서는 정부의 어떤 정책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그 어떤 대표적인 정부 정책의 사례로
프라이스 컨트롤, 즉 가격 통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격 통제를 이제 하한을 그 한도를 두냐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상한을 두냐에 따라서 프라이스 실링 정책과 프라이스 플로어 정책 두 가지가 있었고 이제 또 나머지 어떤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텍스, 세금이라는 수단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 우리가 요렇게 만약에 프라이스 실링을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에 어떤 제한을 두기로 정부가 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프라이스 실링이 우리가 여기 그래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스보다 높은 프라이스 실링을 해놓았다면 사실은 이런 곳은 소용이 없는 프라이스 실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not binding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스보다 밑에 프라이스 실링을 씌워 놓은 경우를 바인딩 하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 효과가 있다 없다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라는 의미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스보다 밑에 프라이스 실링을 정부가 해 놓으면 이렇게 쇼티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래프로 통해서 보면 수요가 125인데 공급되는 물량이 75밖에 없는 즉 지금 수요가 초과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쇼티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쇼티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셀러가 이제 뭐 레이션 즉 할당을 하게 되는데 뭐 친분에 의해서 할당을 할 수도 있겠고 어떤 뭐 나한테 로비 아니면 무슨 뭐 뇌물을 주는 사람한테 먼저 팔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인종에 따라서 뭐 차별이 있죠. 네, 그런 거에 따라서 할당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라이스 실링의 케이스 스터디로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도 살펴보았던 석유, 오페크의 석유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펙에서 그 석유 수출입 그 기구에서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석유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 어떠한 방법을 쓴다고 했죠? 공급 물량을 줄이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 물량을 확 늘리면 가격이 떨어지는 그러한 어떤 단순한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가격을 조정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펙의 보았었던 것은 우리가 피겨 여기 두 번째에서 A번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프라이스 실링이 이미 균형 가격보다 위에서 처음에 있었다. 그럼 요거는 not binding 하죠.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런데 갑자기 오펙에서 S1이었던 공급을 S2로 줄이면서 균형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 그래서 프라이스 실링이 균형 가격보다 밑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요렇게 상황이 바뀌면서 not binding 했던 곳에서 binding 하는 것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심각한 쇼티지가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라이스 실링을 하는 제도가 그 시장의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한 다이나믹한 어떤 변동에 의해서 원활하게 분배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측면이 일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석유 가격에 대한 프라이스 실링을 결국은 없애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Ask the Experts 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것이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의 많은 도시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월세 상한제, 그러니까 집 주인이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를 상한을 정해둔 것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95% 정도가 반대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 맡겨두었더라면, 물론 가격이 오를,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어떤 시장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더 원활하게 배분이 될 텐데, 이렇게 렌트 컨트롤을 해 놓으면 오히려 그렇지 않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렌트 컨트롤을 사용을 하는 이유는 이제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소득이 모자라는 분들도 원활하게 집 거주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렌트 컨트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쇼트 런과 뒷페이지에서 롱런 측면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런 단기적인 측면에서 주거의 수요이든 공급이든은 다 우리한테 필수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일리스틱하죠. 그리고 요 렌트 컨트롤 때문에 약간의 쇼티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롱런으로 가게 되면 이 어떤 렌트 컨트롤을 두고 서플라이든 디맨드든 두 측면 모두가 다 더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집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전 이 렌트 컨트롤이 없으면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을 이 렌트 컨트롤 때문에 좀 임대료를 덜 받기 때문에 집을 더 지을 유인이 없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집을 유지하는 것도 깨끗하게 편리하게 임차인이 잘 살 수 있게 유지하는 것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임차를 해서 이제 거기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렌트 컨트롤이 없으면, 즉 렌트 컨트롤이 없으면 더 높았을 임차료인데 렌트 컨트롤 때문에 임차료가 조금 낮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도 되는, 아니면 뭐 둘이 혹은 셋이 쉐어를 해도 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다 혼자서 살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수요를 더 이제 높이게 되는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 하우징, 주택에 있어서 더 많은 쇼티지를 불러오게 되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임차인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된다든가, 아니면 임대인이, 집 주인이 임차인을 선별적으로 받는다던가, 뭐 소득이 많은 임차인 아니면 아이가 없는 임차인, 뭐 요렇게 좀 할당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뭐 인종에 따라서 차별을 할 수도 있고, 나에게 그 뇌물을 갖다 바치는 임차인을 먼저 받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렌트 컨트롤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렌트 컨트롤 때문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오히려 더 떨어지는 주거의 품질, 그리고 쇼티지, 그리고 더 긴 웨이팅 리스트라는 결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서플라이든 디맨드든 굉장히 인일래스틱, 그러니까 B에 비해서는 인일래스틱 했었는데 숏런에서는 인일래스틱한데 롱런으로 갈수록 더 플랫해졌죠. 그래서 서플라이와 디맨드 모두 다 일래스틱, 그러니까
타임 피리어드가 short보다는 long일 때 더 내가 뭔가 수단을 강구할 시간을 번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일레스틱하게 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프라이스 실링의 반대되는 측면, 프라이스 플로어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프라이스 플로어를 해 놓으면 not binding, 즉 영향이 없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프라이스 플로어를 해 놓으면, 그러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줘야 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인딩 하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서플러스, 즉 공급 초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B번 그래프에서 보면 이 4, 그러니까 프라이스 플로우 4에 해당하는 곳에서 공급은 120인데 수요는 80밖에 없는, 즉 초과 공급이 한 40만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판매자들 중에 일부는 본인들이 생산한 물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다 못 팔고 일부만 팔게 되는 것이 되겠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랑 반대로 살려는 사람이 갑인 위치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프라이스 플로어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니멈 웨이지, 최저임금제라고 살펴보았었고, 이와 같은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의 3분의 1은 동의하고 3분의 1은 디서그리하고 3분의 1은 또한 잘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바로 이 미니멈 웨이지, 프라이스 플로어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프라이스 플로어는 이렇게 인플로이어가 인플로이에게 주어야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정해 놓은 거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뭐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주마다 다른데 대략 2015년 기준으로 시간당 7.25달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얼마가 됐죠? 뭐 그런 거가 또 매년마다 바뀌잖아요. 물가나 뭐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미국보다 에버리지 인컴이 30%가 낮은데 오히려 미니멈 웨이저는 프랑스에서 30%가 더 높은 것으로 되고 있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한 것을 보면 프랑스가 조금 더 미국보다는 어떤 하위 계층을 조금 더 뭔가 더 고려를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미니멈 웨이지로 인해서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니멈 웨이지, 프라이스 플로어를 깔아 놓으면 공급이 초과된다. 즉, 인플로 2가 남게 된다. 즉, 언임플로이먼트, 그러니까 실업자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미니멈 웨이지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는 반면 아예 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실업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역효과도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었고, 굉장히 숙련된 그리고 고급 아니면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어차피
미니멈 웨이지랑은 관계가 없다. 미니멈 웨이지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이미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not binding 하더라. 그래서 이와 같은 미니멈 웨이지에 가장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사람들이 이제 좀 취약 계층이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 대표적인 취약 계층으로 10대 노동자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격이나 어떤 학위가 있거나 한 것이 아는 요 10대들이 바로 요 미니멈 웨이지 프라이스 플로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열정페이라던가 뭐 그런 것처럼 최저임금을 안 받고서라도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10대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네, 바로 10대들이 취약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또 인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최저임금을 올려놓으면 더 많은 10대들이 공부를 하는 대신에 이렇게 취업시장으로 나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경제학자들도 이 미니멈 웨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던 것처럼 최저임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최저임금의 목표, 그러니까 의도하는 바대로 그 최저 수준의 삶을 어쨌든 보장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미니멈 웨이지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뭐 오히려 실업을 유발한다든지 10대들이 더 많이 공부보다는 취업 시장으로 이렇게 나가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발생을 시키게 된다라는 점에서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1 부분 C번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1단원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시장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어떤 가장 효율적인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런 프라이스 실링이나 프라이스 플로어에 반대를 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에만 맡겨두면 시장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일부의 경우에서는 정부가 조금 개입을 해서 시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끔은 필요하다라는 측면도 살펴보았습니다. 정부가 프라이스 실링이나 프라이스 플로어를 통해서 어떤 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 이런 프라이스 플로어나 프라이스 실링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라이스 실링이나 프라이스 플로어를 활용하게 되면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주거 임차인들에게 어떤 주거 바우처라든지 보조금 아니면 최저임금 대신에 어떤 근로장려금 같은 것을 통해서 그 타겟으로 하는 그 계층한테 더 집중을 하고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좋지 않겠니? 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이 바로 정부가 세금을 활용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도 그 수입이 있어야 어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정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 6.2 부분에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보았던 것은 텍스 인시던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세금을 내느냐, 이 세금 부담이 누구한테 가느냐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6.2번의 A번, B번, C번까지 다 살펴보면서 정부가 어떻게 의도를 하든 세금 부담은 사실상 공급자와 그 수요자, 소비자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A번처럼 만약에 정부가 셀러한테 세금 부담을 지운다면 이라고 살펴보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세금을 공급자에게 부담을 시키게 되면 이 서플라이 커브가 S1이었던 것이 S2로 이동을 하면서 이퀄리브리움 양도 변하게 되고 가격도 변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셀러한테 세금 부과하는 것이었지만 셀러와 컨슈머가 두 사람이 다 나눠서 세금을 부담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B번으로 넘어와서 정부가 앞에서 공급자한테 세금 매기는 것이 아니라 바이어한테 세금을 내도록 한다면 이라고 하는 상황도 살펴보았지만 요 경우에는 바이어 입장에서 원래 요 디맨드 커브 1번이었던 것이 디맨드 커브 2번으로 변하면서 마찬가지로 이퀄리브리엄 퀀터티도 변하고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스도 변하게 되면서 이렇게 결국은 바이어와 셀러가 모두가 다 세금을 공동으로 부담을 하게 되더라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6.2의 A번과 B번, 즉 피겨 6와 지금 살펴본 피겨 7에서는 지금 그림에서 표현하기는 대충 프라이스 텍스를 바이어와 컨슈머가 대충 한 반반씩 부담을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지만 우리는 이러한 어떤 누가 부담을 하느냐의 비율이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C번을 먼저 살펴보면 덜 탄력적인 쪽, 그러니까 그 셀러와 컨슈머 중에 덜 탄력적인 쪽이 세금을 좀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겨 9 같은 경우에는 이 컨슈머, 즉 디맨드가 조금 더 인일레스틱하죠. 그래서 바이어가 부담하는 텍스가 조금 더 많죠. 그리고 요 피겨 9의 B번 같은 경우에는 서플라이 커브가 조금 더 인일레스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전체 텍스 부담되는 것 중에 서플라이어가 부담을 하는 텍스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셀러든 아니면 컨슈머든 텍스를 부담을 시키려고 하면 그거는 사실상 시장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조금 더 인일레스틱한 쪽이 결국은 세금을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되더라 라는 결론으로 맺게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스터디로 그렇다면 만약에 의회가 그 누군가에게 소득세를 이렇게 부담을 시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꼭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인컴 텍스를 부담을 하지는 않더라. 그래서 정부 혹은 의회에서 누가 텍스를 부담을 하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을 하든 그 세금을 정부한테 근로자가 납부를 할래 아니면 회사가 모아서 납부를 할래라고 하는 그러니까 누가 모아서 정부한테 세금을 갖다 줄래라는 것만 결정을 할 수 있을 뿐 그 부담을 누가 얼마만큼 질래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시장의 작용에 따른다. 그러니까 누가 덜 탄력적인가에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치세는 누가 부담을 할까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것은 요게 바로 살펴보았던 탄력성과 관련해서 어떤 결론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치스러운 물건들, 뭐 요트라든지 개인용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고급 차량 아니면 보석 같은 거를 소비하는 쪽이 있겠고, 그러니까 컨슈머 쪽이 있겠고, 이러한 물건들을 생산하는 서플라이어 쪽이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사치 물건들을 생산하는 쪽하고 소비하는 쪽 중에 누가 덜 탄력적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사치스러운 물건들은 디맨드는 굉장히 탄력적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요트를 살 수가 없겠다. 그러면 뭐 개인용 비행기를 사겠죠. 아니면 뭐 고급 차를 사던가 이렇게 바로바로 물건을 그냥 결정하는 거를 바꿀 수 있는 반면에 이와 같은 물건들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공장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뭐 갑자기 자동차 만들다가 요트 만들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공급하는 쪽이 더 인일래스틱 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럭셔리 텍스 중에 많은 부분이 서플라이어가 부담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3년에 이와 같은 미국에서는 사치세가 폐지가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6단원에서 정부 정책에서 프라이스 컨트롤과 텍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동영상에서 6단원에 대한 복습을 하였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